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민주당의 그 합당 관련된 철회 문제를 좀 넘어와 봐야 되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청래 대표 오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가 팍 죽었네요. 이제 권력의 무서움을 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의원들의 견제 이런 것도 내가 당대표를 그냥 내 독단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로 나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 권한 이런 것들이 내가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절실하게 깨달으신 것 같고 저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국정운영 뒷받침해야 된다. 집권여당 대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은 밤에 통인시장에 가가지고 소고기 국밥 먹으면서 지금 민생 경제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여당 당대표가 그러면 대통령께서 저러시면 저희가 입법 정책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해야지. 아 조국과의 합당이 왜 이거 반대 막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현안에 매몰되고 몰두하는 것은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서야 깨달으셨다. 저의 비판이 이제서야 통한 거 아니냐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같은 이제 대학 동문이신데. 아 그렇죠. 정청래 예, 대표와 예, 네. 정청래 대표와 강훈실 실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네요. 강훈식 실장이 그러면 잘 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지금. 그럼 나도 강훈식 만세 불러줄게. 그렇지. 강훈식 실장 너무 잘해요. 됐습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정청래 대표는 얘기를 했고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고개를 숙였는데 이현주 최고위원도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다 보니까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다. 혹시 걱정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이 정도로 정리는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 당내 분파 활동의 자유와 한계라는 팜플렛을 제가 하나 쓸게요. 아. 옛날에 저희가 이제 민주화 운동할 때 봤던 네. 내용인데 예, 그걸 제가 정리해서 하나 쓸 테니까 당내 분파 활동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개판은 그럼요. 어쩔 수 없으면 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판도 해야 됩니다만 그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서로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리자면은 지방선거만큼은 제발 정치 구도를 앞세운 정치선거가 아닌 정책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일자리,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지는 그런 중심의 선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하나 좀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도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네. 초강력이 된 이후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점에서 전국 말씀하시는 동시지방선거를 거죠? 네. 하니까요. 이게 자꾸 정권 심판론이나 안정론이나 가는 겁니다. 시도별로 지방자치 한다면 지방자치별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선거를 정해서 따로따로 하면 되지 일정에 따라서, 않겠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게 할 수도 근데 이게 있군요. 저 네. 진짜 부러워요. 거듭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부럽습니다. 당 대표가 자신의 실수와 잘못, 과오를 되돌아보면서 고개 숙일 줄 알잖아요. 고개를 숙였다. 사과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도움되는 일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고집신념 이걸 밀어붙여요. 반대 얘기하는 사람들은 징계해서 발로 뻥 차버려요. 내쫓아버려요. 서로가 서로를 징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로 네. 징계하고 있어요. 이현주 최고위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로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 하지만은 또 이런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친명 그룹의 대변인 역할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도 송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정치 풍토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러지 않아요. 그냥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그냥 발로 넘어뜨리고 쫓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지금 잘 많은 되는 분들이 집안이라고 볼 지금 수밖에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장 소장님이 다시 한번 민주당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전화기를 꼭 들고 다니시기를 우리 저는 소장님. 정치 안 해요. 예. 아니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그 선회도 가능하고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싸우는 모습이 사실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고 안에서 사실 격렬하게 싸우고 바깥에서는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당원들의 실망이 이 정도까지 3주간 지속될 일은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식의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은 당연 단결했을 때 강한 것이고 분열했을 때 약하고
선거에도 집니다. 그 당내에서 똑같은 의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네. 다 의견은 다르죠. 그럼 최고위에서도 의견이 다르면 비공개회에서는 치열하게 토의하고 서로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은 최고위가 끝나고 밖에 나와서는 네.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점이 있죠. 또 최고위원이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분란을 조금 더 자초했던 맞습니다. 부분이 네. 있는데 이제는 어쨌거나 단결의 시간입니다. 당이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그리고 6.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가야죠. 그리고 이제 감정은 좀 내려놓고 이제는 단결의 시간이로 보고요. 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의총 때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 어떤 정책이든 어떤 걸 비판을 할 때 비판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늘 생각이 비난으로 가면 안 돼요. 비난 가면 안 그렇죠. 된다. 네, 비난이 네. 가면은 어. 감정이 들어갑니다. 비판까지는 이성적으로 해요.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뭐고 이 정책은 뭐가 잘못됐다 비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개인 비판으로 가는 비난으로 가는 경우가 네. 있어요. 이거 뭐 마치 뭘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당신 개인 이걸 위해서 막 하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고 네. 그러면 이게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리적인 것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언어도 그때 의총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자. 그리고 이제 단결로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저 스스로도 네. 많이 반성을 하고요. 네, 앞으로 더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제 합당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 결산 정도는 간단하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기본 주요 행위자 세 분이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이번 합당 3주간의 합당 논란을 통해서 득실을 계산을 해보면은 좀 어떤 처지에 있을지 우리 장수환님은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론이 좀 꺾이지 않았느냐. 이대로 가면은 권리당원 투표에 의해서 당대표 연임하는 거는 문제 없지 않을까? 막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죠. 많이 네. 들었죠. 예. 네. 이제 청와대 이제 견제 의원들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 70~80명이 반 정청래 그룹을 뭐 모임한다 뭐 이러한 얘기들도 좀 있잖아요. 해설이 기사로 나올 네, 정도로.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김어준 씨와 유시민 전 장관의 영향력이 이번에 제한적이다. 통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일부 확인이 됐죠. 네,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과 이 김어준, 유시민 전 장관만 믿고 당대표 선거 나갔다가는 상당히 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상당히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는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네. 네. 근데 조국 전 대표로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저로의 기회를 놓쳤다. 아. 네. 아니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 단일 후보로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나갈 수 있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냐 안 내느냐부터 양보까지 시작을 받아야 해가지고 되고. 네. 뭐 어느 지역이 좋을까 본인 검토를 처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 그럼 이런 그- 상황에서 저기 네. 후보 뭐 단일화 말고는 그러면은 방법이 선거연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지금 뭐 그거 말고는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국 대표가 알파 오메가잖아요. 다른 지역은 다 몰라. 조국혁신당 후보들 모르겠고 올 오케이. 그냥 뭐 조국 대표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딱 출마? 이제 연합 공천을 해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분란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 당원들이 받아들일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당원들의 감정이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 연대를 한다. 그다음 저는 좀 더 높여서 정책 연대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야기는 공동 여당으로서 인정해주고 네. 당정 협의회까지도 참여시켜준다. 그러나 공천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쿨하게 하자. 우리 감정 상했으니까 그거 인정하고 네. 쿨한 룰로 호남은 상호 같이 후보네 상호 싸우고. 경쟁하자. 네. 그리고 타 지역에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1등 나가는 사람이 당 불문하고 무조건 후보 되는 걸로 후보도 하자. 아니라? 조국 대표도 예외 없다. 저 이게 가장 쿨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예요? 아니면 일반 국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일반 국민. 네. 그리고 앞서 물었던 거 똑같이 여쭤보면은 그 득실 관계에서 김민석 총리 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도 이제 김민석 총리를 정말 싫어하는 유력 평론가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됐어. 확인됐죠. 누구지? 아니 알잖아 아까 말씀하셨던 분.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뭐 비토가 확실한 분이 있구나라는 거 이제 들통난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차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고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가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일 저는 겪으면서. 차기 예. 전당대회가 관리형 대표로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의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아닌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병주 의원님만 남으셨는데 단독으로. 네, 좀 이렇게 더 여쭈면은 네. 네. 그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가지고 네. 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 의외로 네, 많고 그렇죠. 기사를 찾아봐도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 네. 지금 두세 명 나온 게 아니고 최소 5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좀 어떤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비 경선과 본경선 두 개로 나눕니다. 네. 예비 경선을 통해서 4명까지 압축하고 아. 4명을 본경선에 올려서 합니다. 네. 그럼 예비 경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6명이나 8명이다 하면 A조, B조로 나누어서 그렇겠죠. 2명, 2명을 올리는데 그때 투표 방식은 권리당원으로만 투표를 합니다. 제한을 예비 하고, 경선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A조에서 2명, B조에서 2명 올라가면 4명이 본경선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경선에서는 투표 방식이 권리당원 투표 50%예요. 오. 그다음 일반 여론조사 50%인데 일반 여론조사도 민주당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는 제외하는 빼고,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당 지지자 또는 무당층을 하는 거다. 그다음 이제 본선에서 50%가 넘어야만이 최종 후보가 됩니다. 되는데. 득표 50%. 그런데 50%가 안 될 경우는 네. 투표할 때 아예 다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그렇게는 안 하고 본선 투표할 때 본경선 투표할 때 선호 투표를 합니다. 야 선호 투표를 네, 한다. 선호 투표는 네. 몇 이제 순위까지? 제가 지원하는 또 투표하는 사람 1번 찍고 예비로 한 명을 더 찍는 겁니다. 야, 두 그러니까 명을. 우리 김병주 의원 1번 찍고 아. 예를 들면 2번은 김동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군요. 김동연이나 예. 뭐 주미애 한준호 네. 중에 한 명을 찍는 거죠. 그럼 이제 투표할 때 주투표한 인원을 가지고 50%를 넘으면은 그걸로 통과하는데 네. 50%를 넘지 않으면은 예비 투표했던 인원 두 개를 다 합해갖고 가반이 넘는 인원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군요. 없으면은 4번 떨어지고 또 하고 아니면 3번 떨어뜨리고 1, 2번이 하고 야 이렇게 되면 유불리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그러니까 기본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네. 적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예를 추미애를 1번으로 골랐다고 할지라도 네. 김병주를 2번으로 골라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각 후보들의 장점을 잘 흡수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여쭙습니다. 네. 지금 경쟁하는 후보들의 장점에 대해서 네. 하나씩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추미애 후보 어떤 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추미애 후보는 정치 경륜이 많으시죠. 한 20년 이상 정치하면서 당 대표도 하시고 또 뭡니까 대선 후보까지 네.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던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또 사법 쪽에는 전문화가 정통하시고요. 돼 네. 있으시고요. 김동연 현 현 지사님은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공무원 출신으로서 경제 분야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은 지난 그 도지사로 선출을 많이 해줬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한준호 의원. 일단 잘생겼잖아요. 주불리도 잘생기셨습니다. 저는 귀엽고 아나운서 출신이고 네. 또 실제 열심히 또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젊었다는 또 장점도 네. 있고요. 네. 아마도 지금까지 네. 뭔가 사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네. 그 정치인에 대한 판단이 끝난 분들도 많은데 네. 이런 선호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으로는 이 방송이 처음일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짤로 만들어서 많이 돌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네. 투표 결과가 네. 과반이 없는 경우에 네. 엄청나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올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선호 투표는 사실은 유리한 사람이 비호감 지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비호감 네. 지수가 높으면은 2번 안 찍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호감 지수가 낮고 또 원만하고 또 두루두루 경륜을 많이 네. 갖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 저한테 계속 그렇죠? 대답해라. 아, 그-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으로. 야, 네. 제가 또 MG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네. 주변에서 워낙에 또 우리 김병주 의원님 MG 느낌으로 또 주불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기도 하면은 저희가 사회생활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을 때 아, 나 이제 집을 좀 구해야겠다.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해서 내 터를 좀 잡아야겠다. 야, 이거 경기도에 좋다. 터를 네. 잡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경기도도 집값이 많이 굉장히 올라갔구나. 높고 네. 이 주거의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뒤쪽으로. 그렇죠. 혹시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한 어떤 정책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약 럭키세븐 공약 중에 청년의 10년을 책임져 준다. 아, 10년에 10년을 네. 책임을 도가 책임져 준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부터 취업, 주거까지. 그래서 이걸 단기간에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은 지금 청년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취업 문제, 그렇죠. 일자리 문제, 네. 대학에서 바로 연계되는 그 문제고 그다음 주거 문제잖아요. 이것을 도가 나서서 기본 사회의 틀 속에서 기본 해결해 주거라든가 주겠다. 네. 하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단계별로 해주겠다라는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저는 누구보다 관심 있죠. 저 네. 평생 많은 생활을 20대 하고 했잖아요. 우리 병사들하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20대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20대랑 말이 제일 잘 통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실에 20대가 그 대다수 한 가반 정도는 20대. 보좌진으로? 아, 그래요? 보좌진으로 20대가 많아요. 야, 저 홍보팀 신기하네요. 내부는 전부 다 20대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왜냐하면 20대가 능력이 있기도 하고 또 한 측면은 저를 통해서 성장해서 아하. 더 큰 사람이 배출되는, 되도록 네. 하는 교육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20대를 저는 늘 한 30% 이상 지금 우리 네. 의원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20대들을 보면은 저는 미래가 밝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진짜 뛰어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기성세대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 20대는 예를 들어 디지털 능력은 우리 60대 이런 저 같은 사람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능력을 뛰어나네요. 가지고 예. 뛰어나죠. 예. 그리고 사실은 창의력도 있고 AI 시대 이런 시대에 20대는 대단히 저는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